저당의 유동화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당의 유동화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일단 단어부터 유동화라는 말이 있어요. 유동화라는 말은 유동성이 없는 것을 유동성이 있게 하는 것, 이걸 유동화라 그래요. 유동성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동성은 현금으로, 그리고 유동화는 현금화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유동성이란 것도 현금이고, 그럼 현금이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유동성이 풍부해졌다고 말하고, 그리고 이렇게 현금화하는 것을 유동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산의 유동화라는 말이 있어요. 자산의 유동화라고 할 때 자산이 뭐냐면 우리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자산이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다 자산이라 그래요. 그러면 부동산과 같은 것이 자산인데 부동산과 같이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보다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바꿔놓는 것, 여기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대표적인 예가 뭐랬죠? 현금. 그래서 부동산을 현금으로 이렇게 바꿔놓는 것. 그건 자산의 유동화죠. 그런데 부동산 말고 예를 들어서 무슨 매출채권, 대출채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다 자산이에요. 그것을 현금화하는 것, 자산의 유동화 개념이에요. 그런데 현재 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법률명이 뭐라고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1999년. 그러니까 1998년 법률에 1998년 9월 국회에서 통과된 것인데 우리 97년 IMF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대통령 선거 이후에 여야 합의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고 그 법률에 의해서 증권화 방식의 자산 유동화만을 인정하게 있어요. 우리나라 법률은 증권화 방식의 자산 유동화만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자산, 매출채권, 대출채권, 부동산과 같은 이런 자산을 어떻게 하냐면 증권화를 통해서 현금화하는 거예요. 증권화를 통해서. 그래서 증권화 방식의 자산 유동화만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법으로 발행된 그 증권을 뭐라고 하냐면 유동화 증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러한 유동화 증권은 자산 유동화 증권 ABS라고 표현합니다. ABS에서 A는 SS를 가리키는 것이고 B는 담보한다는 뜻이에요. 팩트. S는 증권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자산담보부 증권인데 저 자산담보부 증권을 법률에서는 자산유동화 증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유동화 증권 이것을 발행을 통해서 유동화합니다. 대출채권, 매출채권,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그러한 자산들을 이 증권을 발행해서 유동화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저당의 유동화라는 게 있습니다. 저당의 유동화는 저당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되게 하는 것으로 이럴 때 발행하는 것을 MBS라고 말합니다. MBS는 M은 모기지예요. 그리고 B는 담보한다는 뜻이고 S는 증권입니다. 그래서 주택저당증권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영어는 저당담보부 증권이에요. 주택저당증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저당담보부 증권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저당이 유동화합니다. 그러면 범위를 정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자산을 기초로 하는 ABS는 범위가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범위가 아주 넓은 데 많아요. MBS는 주택저당 대출 채권만을 기초로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MBS는 범위가 좁습니다. 요거는 주택저당 대출 채권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MBS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의 주된 내용은 다 이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를 공부하기 위한 기초적인 부분을 잠깐 깔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ABS, MBS에 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의 경우는 방금 말한 것처럼 유동화라는 말의 의미를 이야기할 거고
그중에서 저당의 유동화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저당이 유동화되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당화 유동화를 통해서 현금이 든다고 그랬죠? 그럼 현금이 늘어나는 걸 유동성이 증가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유동성이 증가하면 무슨 위험이 줄어드냐면 유동성 위험이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금리 위험도 줄어들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런가를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당시장의 구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저당시장의 구조에 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까요? 갑이란 사람이 집을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짜리 집을 살려고 하냐면 3억짜리 집을 살 건데 자기 돈이 2억이 있고 1억이 모자라. 그래서 은행한테 가서 야, 은행아 1억만 좀 빌려줘. 금융기관은 100억 원의 자금을 조성했대요. 1억씩 100명에게 자금을 대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뭐가 가냐면 현금이 가고 그때 대출금리가 5%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융자기간은 10년이라 합시다. 그럼 융자기간 10년 5%로 돈을 대출했어요. 100명에게 그렇게 대출했습니다. 그럼 대출과 동시에 금융기관은 100명에게 100억 원을 대출과 동시에 돈이 묶이죠. 몇 년간? 10년간 묶이죠. 돈이 묶이는 위험을 뭐라고 한다고요? 유동성 위험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출과 동시에 금융기관은 유동성 위험에 처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함과 동시에 얘는 저당권을 설정할 거고 그 다음 또 하나의 권리가 아까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넘어온다 그랬죠. 그럼 얘는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고 그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원리금 수취권이라고 합니다. 자, 두 개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저당권, 또 하나는 뭐예요? 원리금 수취권이요. 이 부분을 1차 저당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차 저당시장에서는 이렇게 저당대부가 이루어지는 시장이에요. 저당대부는 집 사기에 돈 빌리는 게 저당대부라고 그랬어요. 저당대부가 이루어지는 시장이고 저당권이 설정되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저당권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혹시 여러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기본 그리고 심화 강의를 들어감에 따라서 저당권 부분에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할 거예요. 민법 시간에. 그러면 개론에서 그 내용이 더 잘 이해가 돼요. 그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이야기는 어디서 공부한다고요? 민법에서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개론에서 질문하지 말고 앞으로 민법에서 공부하면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민법에서는 그냥 피담보 채권이라고 말하지만 그 피담보 채권이 뭐냐면 주택저당 대출 채권이에요. 뭐라고요? 주택저당 대출 채권 줄여서 이렇게 저당 채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저당권이 설정된과 동시에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인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 그게 1차 저당시장이에요. 근데요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 금융기관은 대출과 동시에 무슨 위험에 처한다고 그랬죠? 유동성 위험에 처한다고 그랬어요. 100억 원을 5% 고정금리로 대출했는데 시장금리가 5.1%가 된 거야. 그럼 5.1%가 돼버리면 0.1%포인트만큼 금리차 손해나잖아. 그 돈이 지금 있으면 5.1%로 수익이 낼 텐데 5%로 이미 대출이 돼 있는 상태니까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금리 위험이 온다라고 말해요. 얘는 시장 금리가 변동함에 따라 금리차 손해나는 금리 위험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대출과 동시에 금융기관은 무슨 위험과 무슨 위험이 따라온다? 유동성 위험과 금리 위험이 따라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순진한 어떤 청년이 질문하기를 그럼 뭐하러 대출해요? 그러던데 그럼 대출 평생 안 하면 수익 못 내잖아. 그래서 이런 위험이 있지만 대출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위험을 줄이고 싶어. 이런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뭐 이런 방법이 있긴 해요. 바로 다음날 갑돌이한테 다시 전화하는 거지. 갑돌아 밤새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어제 빌려준 돈 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빌려준 돈을 다 100% 회수한다면 이런 위험이 사라지긴 하겠죠. 그러나 그럴 수는 없죠. 그러면 그와 유사한 방법이 여기에 이 저당권을 이렇게 유통시킬 수 있으면 현금화할 수 있으면 권리니까 현금화할 수 있으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륙법을 따르고 있는데 저당권 자체를 사고 팔고는 안 돼요. 근데 영미법은 저당권 자체를 사고 팔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법제와 미국의 법제가 달라요. 우리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민법의 이해가 조금 이게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당권을 파는 것 아니고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즉 저당 채권을 얘한테 넘길 수 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앞에 제로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얘가 유동화를 담당하는 중개기관인데, 자, 뭔가 봐요. 같이 하시죠. 시작. 한국주택금융공사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택연금 아까 얘기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우리나라는 유동화 중개회사의 역할을 해요. 거기에 넘기는 거예요. 채권을 매각해요. 100억 원어치 저당 채권을 전부 다 넘겼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그것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투자자가 살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어요. 그 상품의 이름이 뭐다? MBS예요. MBS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아까 하면서 MBS 뭐라고 그랬어요? 주택저당증권이요. 따라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요. 그럼 투자자가 MBS라는 이 상품에 투자해요. 그럼 100억만큼 발행했다면 100억만큼의 돈이 들어와요. 그런데 투자자가 얘를 살 때, 투자자는 언제나 판단할 때 얘를 사는 게 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는 투자를 결정할 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항상 비교해요. 만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3%라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MBS의 수익률은 그보다 커야 투자하겠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MBS의 수익률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4%라고 가정해봐요. 그럼 투자하겠지. 그럼 돈이 들어가요. 얘를 통해서 돈이 들어가요. 자, 돈이 들어왔네? 돈이 들어오니까 유동성이 해소됐어요. 유동성이 풍부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돈을 다시 대출하는 거예요. 5.1%로. 그럼 금리 위험도 해소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유동화 중개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유동화하거든요. 미국은 그렇게 안 해요. 미국은 금융기관들이 규모가 커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규모도 커요. 직접 얘가 발행해요. SPC를 통해서. SPC라는 특수목적회사인 페이퍼 컴퍼니를 얘가 만들어요.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MBS를 발행하는 거예요. 직접 발행해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당시 상황이 IMF 상황이었어요. IMF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라도 지금 도산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이 무슨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만든대. 페이퍼 컴퍼니 서류상 회사를 하나 만든대. 근데 그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이 무슨 아리랑인가 뭔가 그렇대. 근데 그런 걸 통해 만들었는데 국민들 보고 말하기를 그것도 지금 그렇게 통해서 증권을 하나 발행할 텐데 사세요. 그럼 국민들이 사겠냐고. 신뢰할 수 없지.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상황 때문에 우리는 뭐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국가가 거의 지급을 보증하는 공사 형태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부를 대표해서 지금의 명칭으로는 국토부지만 그 당시 명칭으로는 국토부가 아니겠죠? 국토부가 자본금 1조, 한국은행이 자본금 1조 이렇게 투자해서 설립한 공사예요. 이 공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형태로 우리는 출범하게 된 것이고 그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MBS를 발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발행해요. 미국은 얘가 직접 발행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유동화 중개회사인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발행해요. 이 부분을 2차 저당 시장이라 그래요. 얘는 1차에도 들어가고 2차에도 들어가요. 2차 저당 시장은 저당의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저당 채권이 유통되는 시장이죠. 이 부분이 있어야 저당의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죠? 돈이 들어오면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유동성이 현금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위험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네, 유동성 위험이 줄지. 그리고 그걸 5.1%로 빌려주면 금리 위험도 줄어든단 말이죠. 또 보실래요? 주택금융기관이 자금을 100억 원을 조성했어. 옛날에 1차 저당 시장밖에 없었을 시절 2000년대 이전은 우리나라는 1차 저당 시장밖에 없었어요. 그 시절에는 은행이 말하기를 자금을 100억을 조성했어요. 돈 필요한 사람 은행 앞에 줄 서세요. 단 선착순이 아니라 갚을 능력순 은행이 제시하는 이 기준으로 쓰세요. 갑돌이 300번에 서 있어요. 금융기관은 100억씩 100명에게 1번부터 100번까지 자금 대출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300번에 서 있는 갑돌이 돈 빌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돈 없고 백 없으면 은행에 돈 대출 못 받는다 그랬어요. 돈 있어야 은행 가서 돈 빌릴 수 있어요. 돈 없는 사람은 돈 못 빌려요. 은행이 갑돌이가 왔어요. 너 누구야? 그랬더니 은행이 물었더니 갑돌이가 저 무주택 서민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무주택이 무슨 뜻이에요? 담보가 없다는 뜻이에요. 서민이 무슨 뜻이에요? 상환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완전 개털이에요. 은행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너 뭘 믿고 돈 빌려주니? 그렇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2차 저당시장이 만들어졌네. 그래서 100억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 돈을 누구한테 빌려줘요? 101번부터 200번까지 빌려줘요. 이해가셨죠? 다시 유동화되네. 그러면 다시 또 유동화되면서 또 100억이 들어왔죠? 그러면 201번부터 300번까지 돈 빌려줘요. 드디어 300번에 서 있는 갑돌이가 돈을 빌려서 주택을 사게 됐어요. 지금처럼 오늘날 이렇게 돈 빌리기가 비교적 쉬워진 건 언제부터요? 2000년대 이후부터예요. 우리나라는 진짜 짧아. 2차 저당시장이 만들어진 다음부터예요. 결국 저당의 유동화에 기한의 시장은 몇 차 시장이에요? 2차 시장이에요. 이때 유동화될 때 이 사람의 저당을 기초로 했다고 해서 이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2차 시장에서 저당이 유동화될 때 저 사람의 신용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저당시장, 2차 저당시장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앞으로 이걸 가지고 계속 우리가 학습할 거예요. 기본, 심화 가면서. 매년 강의 들어가면 기초 강의 때 살짝 그냥 이런 틀만 설명했는데 이제 처음 듣는 얘기니까 막 궁금해서 막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기본 심화 가면서 세부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직 여러분이 민법적인 측면도 좀 더 하셔야 돼요. 저당권 파트 좀 더 가요. 저당시장의 구조를 다시 말하면 저당시장의 참가자를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먼저는 차입자, 그리고 얘와 얘가 발행하니까 묶어서 그냥 발행자, MBS 발행자, 얘가 투자자. 그러면 결국 시장의 참가자는 셋이에요. 차입자가 있고 발행자가 있고 투자자가 있어요. 근데 MBS가 그 유형에 따라서 지분형이 있고 채권형이 있고 혼합형이 있어요. 그럼 지분형이 뭐고 채권형이 뭐고 짬뽕이 되는 혼합형이 뭔지를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얼핏 말만 들어도 지분형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그걸 사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지. 근데 채권형은 그냥 빌리는 거야. 얘가 얘한테 빌리는 건 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은 채권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 MBS는 채권형인데 그렇지 않고 지분형을 팔잖아요? 그럼 얘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달에 30만 원 갚았네? 그럼 30만 원 받을 권리가 얘한테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받아서 얘한테 넘겨줘야 돼.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넘겨주는 게 뭐고? 지분형이에요. 지분형. 근데 채권형은 넘겨줄 필요 없어. 관계없어. 얘는 단지 얘한테 빌린 거야. 그리고 얘하고 얘 관계뿐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딱 정해진 날짜에 이자 지급하고 만기 때 원금 지급하고 그럼 끝이야. 그게 채권형. 두 개가 섞여 있는 건 혼합형. 그런 걸 다음 시간에 MBS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깔아놓는 거니까 오늘 이야기한 게 다음 시간에 또 일부가 중복이 돼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얘기 좀 해보자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저당시장에서 유동화 중개기관 및 2차 대출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얘는 어떤 일을 하냐면 장기 모기지론을 공급해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론 취급하기 이전에는 금융기관들이 대개 어땠냐면 비교적 단기, 고리, 변동금리였어요. 단기, 고리, 변동금리, 은행이 좋은 것들이죠. 그런데 얘가 오면서부터 장기, 그리고 저리, 그리고 고정금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소득 서민층들을 좀 위하는 그런 측면들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주택신용보증 업무도 하고요. 그리고 주택연금에 대한 공적 보증 업무도 해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에 근거해서 보증서에 근거해서 노후생활, 안정적인 노후생활 할 수 있도록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하게 되는, 즉 다시 말하면 주택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주택저당 증권 발행해요. MBS 발행.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MBS를 발행한다. 이런 일들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얘가 유동화 중개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직접 발행한다. 우리나라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발행한다. 미국의 제도를 우리가 선진금융기법이라 해서 IMF를 빨리 벗어나고자
소위 선준금융기법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하고 배워왔는데 우리나라의 제도와 미국의 제도가 다르더라. 우리나라의 법제와 미국의 법제가 다르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차이는 있어요. 저당시장의 구조를 다시 한번 틀을 좀 이야기해봐요. 저거 이야기했으니까 좀 더 다시. 아까 이야기를 단순화시켰어요. 차입자 그리고 얘와 얘가 발행자, 얘가 투자자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현금 대출이 100억 원이 있었는데 1억씩 100명에게 자금 대출했고 저당권 설정됐어요. 원리금 수주권. 그리고 얘한테 채권을 매각했다 합시다. 자금의 여유가 없으면 채권을 매각해요. 일부를 매각할 수도 있고 전부를 매각할 수도 있어요. 얘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증권, MBS라는 증권을 발행해요. 투자자 돈이 들어가요. 이런 구조라고 그랬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대출기관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은행이라고 가정해봐요. A라는 은행의 경우는 저당권이 설정이 될 때 융자기간이 어떤 사람은 5년, 이자율 3%, 고정금리 이런 거 있겠죠.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변동금리, 이자율 3%, 융자기간은 3년 그런 것도 있겠지. 이렇게 다양한 A은행의 저당들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이런 저당도 있고 이런 저당도 있고 다양한 저당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융자기간도 다르고 이자율도 다 다른. 그리고 어떤 건 고정금리, 어떤 건 변동금리 저당들이 있을 겁니다. B라는 은행도 마찬가지로 그러겠죠. C라는 은행도 마찬가지로 그러겠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들, 모든 금융기관들 이렇게 저당들이 있을 건데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얘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원금이자 또박또박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금의 여유가 없네? 그럴 경우는 이 저당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얘한테 매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요걸 매각했다 합시다. 얘는 얘를 매각했어. 얘는 얘를 매각했어. 그러면 결국은 전부 다 얘를 모여.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기관들의 이렇게 저당 채권들이 이쪽으로 다 모이게 되네. 그럼 얘는 그거 가지고 유사한 것끼리 다시 정리를 해요. 얘는 얘끼리, 얘는 얘끼리, 얘는 얘끼리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다시 했어요? 이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는 이렇게 말해요. 저당이 아까 영어로 뭐였죠? 모기지.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아이들이 놀기 좋으라고 장난감 말랑말랑한 공들을 다 모아놓은 걸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놀라고 물을 담아놓는 걸 뭐라 그래? 그래, 풀장이라 그러잖아.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골프공 말고 야구공 말고 말랑말랑한 공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걸 뭐라 그래? 볼풀, 풀이라고 해. 저당들을 모아놓은 걸 뭐라고 말하냐면 모기지 풀이라 그래. 이게 영어로 모기지 풀이거든. 근데 모기지 풀을 우리말로 좀 바꾸고 싶어. 그러니까 뭐라고 바꿨냐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말로 주택 저당 채권. 우리는 저당 채권이니까 다 모았잖아. 집합물. 영어로 간단한 모기지 풀이 우리말로 바꾸니까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이 된 거예요. 걔네들은 저당을 사고 팔지만 우리는 주택 저당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을 이게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이거든요. 이걸 기초로 해서 증권을 발행해요. 그래서 이런 저당들을 기초로 해서 이런 증권 발행해. 이런 저당들을 담보로 해서 기초로 해서는 이런 증권 발행하고, 이런 저당들을 기초로 해서는 이런 증권 발행하고, MBS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MBS를 발행한단 말이에요. 그럼 투자자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럼 투자자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여러분 저당의 유동화의 과정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1차 저당시장과 2차 저당시장이 있는데 1차 저당시장은 저당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택자금이 대출되어지는 주택자금 대출시장이에요. 제1차 저당 대출자들은 설정된 저당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보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금이자 따박따박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금의 여유가 없을 경우는 2차 저당 시장에 가서 팔기도 해요. 보셨죠? 1차 저당 시장입니다.
주택자금 무슨 시장이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주택자금 대출 시장이라고요. 그 다음에 2차 시장을 얘기해 볼까요? 2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출 기관과 다른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이에요. 기존의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 정확하게 말하면 저당을 사고 파는 건 아니고 저당 채권을 사고 파는 것인데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2차 저당 시장은 주택자금 공급 시장이에요. 자금의 펌프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주택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 주택자금 공급 시장이에요. 여기서 공급을 해줘야 1차 시장에서 자금 대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저당 시장이 없으면 한정된 100억 원만 대출할 수 있는데 2차 시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100억 가지고 100명만이 아니라 200명, 300명에게 자금 대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2차 시장은 저당 대부를 받은 원래의 저당 차입자 갑돌이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그래서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돌이의 신용상태? 그런 거 관계없어. 2차 시장의 경우는 마치 삼성의 주식이 삼성과는 관계없이 주식시장에서 유통되는 거가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말뜻 잘 기억하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당의 유동화란 유동성이 없는 걸 유동성이 있게 만드는 것, 한마디로 현금화고, 그럼 어떻게 현금화하느냐? 증권을 통해서 현금화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만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기초로 지금 제가 증권이란 말을 했다고. 그럼 증권은 뭐냐 이거지. 증권이란 뭐의 줄임말? 유가증권의 줄임말. 증권의 경우는 뭐와 뭐로 구분할 수 있다? 주식과 채권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주식은 뭐고 채권은 뭐냐? 이런 기초적인 용어부터 단어부터 하나하나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 설명할 거예요. 다음 시간으로 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셔야 해요. 세 번째는 1차 대출 기관들은 자신들이 설정한 저당을 팔아서 어디서 팔아요? 2차 시장에서 팔아요. 저당 대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그랬죠? 그래서 2차 저당 시장의 경우까지 잘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저당의 유동화에 기한한 시장은 몇 차 시장이라고 그랬어요? 2차 시장이라고 했어요. 1차 시장이 아니라 2차 시장이 유동화에 기여하는 시장이에요. 이걸 살짝 바꿔서 1차 저당 시장이 저당의 유동화에 기여한다. 그러면 안 돼요. 2차 시장이 기여하는 거예요. 저당의 유동화의 기능을 봅시다. 주택금융 등과 같은 부동산 금융의 활성화에 기여해요.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대상이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경우는 투자자의 경우는 부동산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었는데 MBS라는 또 증권이 있대요. 이렇게 또 하나의 자산 포트폴리오 선택의 대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대상이 또 하나 생기는 것이고, 세 번째 대출 기관 입장에서는 보다 적은 재원 100억 가지고 1억씩 100명에게 재금 대출하면 끝이었는데 유동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자금의 소유자 200명, 300명에게 자금 대출할 수 있게 돼요. 네 번째 주택금융기관은 100억 원을 융자기간 20년 고정금리 5%로 자금 대출하면 20년 동안 돈이 10년이라고 할까요? 10년 동안 돈이 묶이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장기 고정화된다 그래. 돈이 묶이는 거. 그러면 유동성 위험이 자연스럽게 오고 5%로 대출했는데 시장금리가 5.1%면 금리 위험도 따라오는 건데 유동화됨에 따라 이게 줄어들어요. 유동성 위험도 줄고 금리 위험도 준다. 돈이 들어오니까 유동성 위험이 해소되죠. 그리고 그 돈을 5.1% 빌려줌에 따라 금리 위험도 해소되죠. 감소하죠. 저당이 유동화되기 위한 조건은 투자자들이 사야 돼, MBS를. 그래야 돈이 들어오죠. 그럼 투자자가 MBS를 안 사면, 투자 안 하면 돈이 안 들어오죠. 저당이 유동화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보다 뭐가 커야 된다? MBS의 수익률이 커야 돼요. 그래서 저당 대부에 필요한 자금이 저당 시장으로 원활하게 공급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보다 MBS의 수익률이 커야만 투자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또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당이 유동화되기 위한 전제 조건도 한번 보시고요. 계속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다뤘던 내용을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부분입니다. 1.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서는 투자 기간 동안의 모든 현금 흐름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반면, 어림셈법에서는 부동산 보유 기간 동안 발생하는 운용소득 중 첫 해 소득만 고려하여 분석한다. 그렇죠? 그래서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취득, 운영, 처분 다 따진다. 그러나 어림셈법은
처분소득 안 따진다. 운영소득 첫해가만 따진다. 두 번째, 투자에서 승수는 회수기간, 다른 말로 자본 회수기간을 의미하므로 작을수록 유리하다. 세 번째, 자본 회수기간이란 투자에 소요된 자금을 그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서 모두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대부비율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융자비율, 저당비율, 담보인정비율, LTV라고 그랬죠? 높아지면 채무불이행 시 원금 회수가 곤란해지게 되는데, 돈을 많이 빌려줬을 때 걔가 채무불이행 시 나는 많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높은 대부비율은 대출자 입장에서 언제나 큰 위험으로 작용합니다. 5번의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의 부채 서비스액에 대한 비율, 그러니까 분자가 순영업소득이고 분모가 부채 서비스액인데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게 부채 감당률 혹은 부채 감당 비율입니다.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2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2배, 0.5는 0.5배, 1보다 크면 감당 능력이 있고 1보다 작으면 감당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6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할부금, 이게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부채 할부금을 상환하고도 잔여액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말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출제가 돼도 알아볼 수 있으라고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보는 겁니다. 기초과정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단어 그대로 기초적인 것만 이야기는 좀 하기는 그렇고요. 조금씩 적응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1월달 기본 강의로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계단 높이를 좀 낮추기 위해서 말입니다. 기초과정까지는 달 따라갔는데 기본 과정은 들어가니까 허걱 그러면 곤란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넘어가도록 자꾸 용어들을 시험에 나오는 말로 조금씩 끌어가고 있습니다. 7번째, 채무불이행률은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비율이며, 이 값이 클수록 채무불이행 가능성 커지는 거 맞죠? 그래서 분모가 유효총소득, 분자는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 이게 커진다는 말은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가 없어진다. 채무를 불이행할 수밖에 없다.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8번째,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분석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렇게 할인하여 분석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다? 3가지 순수내가 있다. 순수내가 뭐죠?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그 중에 9. 순현가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가 합에서 현금 유출의 현값을 뺀 금액이다. 이게 순현가. 10. 순현가법은 순현가로 0과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는 방법으로 순현가가 0보다 큰 투자는 채택하고 순현가가 0보다 작은 투자는 기각하는 거죠. 11. 내부 수익률이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가 합과 현금 유출의 현값을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12. 내부 수익률이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며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13. 내부 수익률은 내부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 채택,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투자를 기각하죠. 14. 순현가법에서는 모든 예상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이 요구 수익률로 재투자된다고 가정하고 있지만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15. 수익성 지수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가합을 현금 유출의 현값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그러므로 수익성 지수는 1과 비교하며 1보다 크다 그 말은 유입 쪽이 크고 투자 채택, 1보다 작으면 유출 쪽이 크니까 투자 기각. 부동산 금융 부분에서 첫 번째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과 관련된 자금 조달 행위로 부동산의 매입 또는 개발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돈 끌어오는 게 다 금융입니다. 두 번째 지분금융은 부동산 투자회사나 개발회사가 지분권 팔아서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거, 내 거 파는 거, 그게 지분금융.
반면에 부채금융은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사채를 발행하여, 여기서 사채란 채권, 발행하여 타인 자본, 회사채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발행하여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것, 빌리는 게 뭐다? 부채금융. 4번의 융자 원금이란 처음에 융자받은 금액을 나타내며, 대출잔액이란 저당잔금을 말하는데, 대출잔액 혹은 저당잔금이란 융자 기간 중 상환되지 않은 융자 원금의 부분을 가리킵니다. 5번의 고정이자율 저당의 경우 융자 기간 동안 대출 시 계약된 명목 이자율이 고정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만큼 대출자의 실질 이자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이자율 저당의 경우는 대출 이자율이 딱 고정돼요.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나타나면 대출 이자율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출자가 손해고 차입자가 유리한 용자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 상승기는 대출자 손해, 차입자 유리. 6. 변동금리 대출의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의 위험은 대출자에게서 차입자에게로 전가됩니다. 7. 변동이자율 저당의 경우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대출이자율에 반영이 됩니다. 대출이자율이 명목이자율이고 여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자율 변동 위험은 대출자에게서 차입자에게로 전가됩니다. 그러므로 실질이자율, 대출자의 실질이자율은 변함이 없이 불변입니다. 8번의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은 융자 기간 동안 원금 상환액은 동일하지만 이자 지급액은 점차 감소하여 원리금 상환액도 점차 감소하는 방법이 원금 균등입니다. 그래서 원금 균등은 원리금으로 보면 원리금이 줄기 때문에 원리금 체감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9번의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상환 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매기 상환액 중 원금 상환액은 점차 커지며 이자 지급액은 점차 감소하는데 매기 이자 지급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이 증가하므로 전체 원리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리금이 균등합니다. 10번에 대출 초기에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리금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리금보다 많죠? 맞습니다. 10번 문장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 초기의 원리금에서 이자 차지하는 비중 크다. 여러분 초기에 원리금에서 이자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건 원금 균등입니까? 원리금 균등입니까? 원리금 균등이라고 그랬죠. 이 문장입니다. 강조한 거 혼동하지 마십시오. 전체 원리금에서 대부분 다 이자인 거 초창기 원리금 균등이죠. 원리금 균등은 다 거의 다 이자입니다. 원금 균등은 원금이 균등하다 보니까 전체 원리금에서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있는데 많아요. 원리금 균등의 방식은 대부분 다 뭐다? 이자다. 그래서 여러분 초기 원리금에서 이자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건 원리금 균등이다. 원금 균등에 비해서 원리금 균등이 더 크다. 요거 문장 혼동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12. 차입자가 대출액을 중도 상환할 경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대출 잔액이 더 적죠. 왜? 원금 균등이 많이 갚았으니까. 많이 갚았으니 대출 잔액이 적을 수밖에요. 13. 체증식 융자금 상환 혹은 점증 상환 방식은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초기에는 적게 하는 대신에 점차 그 부담액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장래에 소득이나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대출 방식입니다. 주로 미래의 소득이 증가할 거로 예상되는 젊은 층에게 적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 프로젝트 금융은 사업자의 신용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프로젝트 금융은 지분금융 방식입니까? 부채금융 방식입니까? 프로젝트 금융은 지분금융이다, 부채금융이다. 부채금융이라고 말씀드렸죠. 형식은 대출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대출의 형식을 취하는 건 전부 다 부채금융입니다. 15. 프로젝트 금융은 사업성이 담보가 되며 사업주의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비소구금융, 비상환청구금융입니다. 비소구금융이란 비상환청구금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돈 달란 말 못해요. 만기 때. 사업성 보고 돈 빌려줬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담보와 보증 범위 내에서는 돈 달라고 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말한다. 현실적으로는 제한적 소구금융이다. 현실적으로는 담보와 보증이 있다면 제한적 소구금융이에요. 그래서 문제 풀 때 문제의 조건이 담보와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무슨 금융으로 풀어야 돼? 그렇죠. 비소구금융으로 풀어야 되고. 그런데 담보와 보증이 제공된다라고 하면 그렇죠. 제한적 소구금융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문제 푸는 법도 제가 알려드린다고.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뭐라고? 비소구금융, 비상환 청구금융입니다. 아시겠죠? 16에 저당의 유동화로 인해 주택금융기관의 대출자금의 장기 고정화에 따른 유동성 위험과 금리 변동에 따른 금리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유동성 위험도 줄고 금리 위험도 줄게 된다 그 말이죠. 17. 제1차 저당시장이란 저당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하죠. 질문. 제1차 저당시장을 그래서 주택자금 무슨 시장이라고도 부르죠? 주택자금 대출시장이라고 부른다 했죠. 주택자금 대출시장입니다. 저당대부가 이루어지고 저당권이 설정되고 저당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입니다. 18. 제2차 저당시장은 저당 대출기관과 다른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으로서 무슨 시장이라고 말하죠? 주택자금 공급시장이라고 말합니다. 얘는 주택자금 대출시장이고 얘는 주택자금 공급시장입니다. 이 두 가지 시장 중에서 저당의 유동화를 담당하는 시장은 몇 차 시장이죠? 2차 시장입니다. 2차 시장이 저당의 유동화를 담당하는 시장입니다. 2차 시장이 없다면 저당의 유동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시장에서는 저당의 유동화를 담당하는 시장이고 저당 채권이 유통되는 시장이다. 1차 시장은 저당 대부가 이루어지는 시장이고 저당권이 형성되는 시장이며 저당권이 설정되면서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이 1차 시장이라면 2차 시장에서는 저당의 유동화가 이루어지고 저당 채권이 유통되는 시장이다. 여기는 저당권이 설정되고 저당 대부가 이루어지며 저당권이 설정되고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 2차 시장은 저당의 유동화가 이루어지면서 저당 채권이 유통되는 시장. 1차 시장은 주택자금 대출시장, 2차 시장은 주택자금 공급시장. 이렇게 저당시장의 구조를 이해를 해 놓으십시오. 여기까지를 반복해 놓으시고 다음 주에 제가 강좌를 이어갈 때 오늘 이야기를 일부 중복해 합니다. 일부러. 그러면서 저당의 유동화를 기초로 해서 증권에 대해서, 부동산 증권에 대해서, MBS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나갈 겁니다. 그 부분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게 부동산 금융의 경우가 오늘 이야기에 이어서 끝마무리를 할 거고요.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부분은 점수 따기 정말 좋은 파트입니다. 이런 게 있어서 우리 부동산 학개론도 할 만합니다. 이 부분은 과히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점수 따기 되게 좋은 파트고 사실 다 맞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점수 따기 쉬운 파트고 그러면 되게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여기도 그렇고 감정평가론도 그렇고 다 득점하셔야 할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거기까지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